근데 제가 안 소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두 가지 면에서 약간 이게 권력 투쟁의 그 느낌이 있지 않냐고 느껴지는 게 어떤 점이냐면 일단 제목에서 나왔듯이 쿠데타를 모의했다. 그렇죠.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룡해와의 권력 다툼설을 적용해 보면 실제로 그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최룡해가 지금 전면에 부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 권력 투쟁의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네, 네. 두 분이 말씀에 총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권력 투쟁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북한이 스스로 이것을 정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정변이라고 스스로 규정했는데, 물론 북한의 규정이 반드시 정통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결국 이때까지 68년 동안 북한에서는 단 한 번의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번의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번의 정변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로 우리가 북한 학자들이 연구해 왔는데, 결국 스스로 정변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정변이냐? 이것은 어떤 그 폴리티컬 파워, 정치적 권력의 충돌이 아니라 일종의 그 전에 뭐 권력이다, 모니 권력이다 하는 새로운 그 모니 파워가 형성된 거죠. 우리 두 분이 설명하셨지만 네. 그 54부 문제가 승리무역이 이제 거기서 핵심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령제 사회주의에서 유일적 영도 체계만 있었는데, 이 장성택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다원주의 세력, 뭐 너무 비약한 면이 없지 않지만 다원주의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이 수령 절대주의는 분명히 총대 권력과 또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충돌은 상당히 그 김정은의 세습 문제까지 비약할 수 있고,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수사관이 장성택에게, 물론 그것도 조작됐을 수 있지만 당신의 정변의 목적이 누구냐, 목표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최고 용도자다. 네. 이런 걸 북한이 밝혔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의 적만 가지고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내부의 적이 또 필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이 힘이 너무 약해졌고, 북한 주민들은 뭐 한류 문화다 해서 남한이니 미국을 이렇게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하나의 소위 적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정변으로 비약시켰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권력 투쟁의 형태가 높고, 우리 국정원장님의 발표는 제가 볼 때 그냥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정치학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예. 우리 안찬용 소장님 말씀은 이제 이해하는데,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수권,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장성태가 정말 그 북한이 주장하는 판결문대로 쿠데타를 기도했다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성택이는 그 판결문은 장성택이를 죽이기 위한, 그러니까 김정은 권력의 걸림돌인 이 장성택을 갖다 죽이기 위한 판결문이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만 제목을 전체를 다 만들어서 짜맞춰서 그러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만약에 장성택이 정말 쿠데타를 주도한다면, 장성택은 그 다른 북한의 권력 자원과는 달리 그 황장익 선생의 얘기를 보면은 이재강이라고 북한 조직 지도부의 아주 유명한 그 제일 부부장이었던 이재강이가 있습니다. 이재강이가 북한 전 그 모든 주민들이 벌벌 떨 정도로 당이나 군정 간부들이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 권한은 뭐냐면 김정일한테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장성택이는 뭘 하냐면 자기한테 부여진 권한뿐만 아니라 사람을 꾸립니다. 자기 사람을 집어넣고 꾸리고, 그리고 다원적 사고를 합니다. 네. 북한의 모든 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은 이론적 사고입니다. 수령을 받아보는데, 장성택이는 좀 약간 다원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네. 황장익 선생의 증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저기 북한에서 말하는 종파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걸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40년 동안 당정군에 뿔려 박혔고 세 차례나 숙청을 하고 다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수령유일 권력의 그 엄함을 분명히 알고 있고, 만약에 쿠데타를 한다면, 만약에 장성택이가 이끄는 많은 그 추종 세력의 군을 동원시켜가지고 날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이 장성택이는 그 김정일과의 혁명적 의리를 지키면서 그 김정은의 권력을 갖다 유지시켜주는데 나섰는데, 왜 날라갔느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정일이가 생각할 때 장성택이라는 보호막이 없어도 이제 나 혼자 통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유일 수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성택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 권력의 취약함,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날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권 문제가 나온 거죠. 돈 문제가 나온 거죠. 쉬운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가 군부대를 방문해서 호탕하게 약속을 했어요. 시설을 새로 지어주겠다, 뭐 바꿔주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실천된 게 없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장성택이가 돈줄을 안 푸는 겁니다. 돈을 줘가지고 물자를 공급해서 기자재를 줘서 건물을 짓고 막사를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쌓여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날린 거지 권력 투쟁으로 갔으면은 장성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진 않습니다. 네, 이게 네.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서 이제 예.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예, 말이 예. 나돌고 있는데 이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을 좀 희석시키고 체제 결속 차원에서 북한에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찬희 선생님. 예. 도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성택, 또 우리 유 박사님 뭐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이게 뭐 권력 투쟁이냐 아니냐는 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네. 어쨌든 지금 본질은 장성택은 세습을 좀 반대하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겠다. 친중파로서 당한 것이고요. 이 도발 가능성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군부 삼두마차가 상당히 약진하고 추도 대회에서도 이 삼두마차를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이 정치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 사람들이 서열 후보위원 끄트머리에 지금 앉아있는데 그 밑에 정치국위원인 뭐 현철의 차순이 뭐 이용무 차수를 밀어내고 완전히 가까이 갔다 옆에다 앉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0대, 60대 이 신진 세력들이 뭔가 실적을 올리고 다시 이제 선군에서 선당으로 가고 이제 선경으로 갈 것이 다시 후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부의 뭔가 실적과 기득권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뭔가 이 긴장을 유발하고 그것으로서 북한을 지배할 때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이제 또 우리 2, 3월에 뭐 키리졸브 훈련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훈련. 예, 네. 훈련이 진행되면은 그게 대응하는 뭔가 불바다 뭐 발언이 이런 걸 또 일으켜야만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게 갈 수 있고 또 지금 장성택을 갑자기 숙청함으로써 북한 사회 내부는 대단히 그 민심이 흉흉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뭔가 뒤집을 말하자면 만회할 뭔가 긴장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발의 주체가 누가 되냐. 워낙 우리는 이제 응징력이 지금 강하니까 응징받지 않을 만한 주체를 은폐시키는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되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네. 이게 권력 투쟁이다 아니다 하고 관련이 있는 게 이게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에 따라서 대남 도발 가능성의 이 수위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김정은 체제는 현재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현재 숙청되거나 처형되는 사람들이 당 행정부 사람들만 주로 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재 손을 좀 안 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자기도 장성택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까봐 눈치만 보고 있지 사실 실제로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외견상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불만을 밖으로 돌림으로써 내부 간부들도 장악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도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월 달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로 미국이나 육자회담에 참석하는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했던 거죠. 압박용으로. 네, 압박용으로 했죠. 그러다가 11월 달에 11월 30일 날 화폐 개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화폐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서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박남기를 당시 계획지정부장을 총사시키죠. 네. 총사시키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우리 연평도 앞바다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합니다. 네. 바다에다 쏩니다. 네. 바다에 쏜 다음에 3월 달에 천안함 복침시키고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12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금년 초에 3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고서 장성택 사건이 벌어졌어요. 대대적으로 불안합니다. 요거는 화폐개혁 때 불안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대남 도발 순서입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대남 도발이라는 거는 국지 도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안찬일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을 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다시 잠수함을 도발해서 동원해서 서해안이나 아니면 동해안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다시 파괴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무장 공비를 보내가지고 또 우리 혼란을 부르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유 연구관님 보시기에는 북한이
내년 초에 그 북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도발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북한의 그 대남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남 강경에다가 기본을 두고 온건 노선을 배합해가지고 하는 전술이거든요. 공적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그 장성택 같은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 권력이 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우리 김정문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표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남 전략을 같이 전망할 때 그 대남 도발을 촉진하는 변수하고 억제하는 변수를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네. 네. 그 촉진하는 변수 중에 뭐냐면 김정은 권력을 갖다 공고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일체감을 얻어야 돼요. 왜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식량난이라든지 오랜 동안의 그 경제난이 허덕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 북한 권력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내재적인.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고 북한을 하나의 그 통합된 체제로 만들면서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그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은 미 제국주의하고 남조선 괴뢰들이 북침한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그 전쟁 분위기를 조성시켜 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올 1월 8일 날이 이제 김정일 생일이고요. 김정은 생일이고 2월 16일 날이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네. 4월 15일 날이 김일성 생일입니다. 이 3대 명절이 지금 있는 가운데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2월 10일 날 제 3차 실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월 달부터 계속 전쟁하겠다고 5월 달까지 뭐 최후의 통첩이니 뭐 정교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일련의 단계가 대남 강경으로 막 가다가 네. 이제 6월 달부터는 개성공단 정상화 시키자고 하면서 좀 이렇게 온건으로 들어와서는 형편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다면은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도발 원점을 회피하면서 북한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걸 밝히는 데는 상당한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도발 원점을 회피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사이버 테러가 제일 좋습니다.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 국제사회 여건이 안 좋으면 핵실험 한다든지 네. 제4차 핵실험도 가능성이 있고 아까 우리 김정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도발하면 연평도죄입니다. 네. 국지도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전쟁 공포를 심어주는 이러한 것이 있고 특히 6월달에 이제 그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아하. 그 지난번에도 천안함 사건을 터뜨리고 한 게 다 그거거든요. 네. 이게 지자체를 앞두고 또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정부에서도 아마 네. 그런 식의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분 공이 지금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일단 뭐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네,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김정숙 띄우기에는 열중했지만 김정은의 친모인 고영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게 저희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친일 행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외가 쪽에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네요. 북한에서는 이런 걸 혹시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뭐 엘리트 사회에서 일부 나오고 고영의 그 과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이 완전히 금기 시대에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우상화는 아까 김정숙은 이제 백두산의 여장군이고 또 그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이가 이제 만경대 가문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근거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고영이는 지금 뭐 전혀 지금 지역도 근거도 없이 지금 은폐된 상태란 말이죠. 네. 거기다 이제 고영이의 아버지 고경택은 원래 그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했듯이 이제 그 뭐라 좀 일본 이제 피복 공장 군복국 만든 피복 공장에서 근무했으니까 이건 완전 친일파고 네.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그 영주권을 위반해서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1962년도 그 고영이가 12살 났을 때 이걸 데리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북송선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에서 북송교포라는 것은 노동당원에도 들어갈 수 없고 군복도 입을 수 없고 이런 아주 그 적대 계층에 거의 가까운 이 소외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뭐 내세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한때 이제 그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잠깐 뭐 TV도 영상 자료 돌리다가 지금은 완전 스탑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간 이 고형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고경택의 친일 행적이 김정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보시고 계시는지.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그 고영이를 그 우상화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일부 그 충성분자가 고영이를 방송이나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이렇게 우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되다가 갑자기 2002년도에 갑자기 방송이 중지되게 됩니다. 네. 아마 중지된 그 원인이 바로 그 고경택의 그 친일 문제를 자기들도 파악을 하고
더 이상 우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중지된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북한 주민들은 고영이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그 부친의 그 진리 생각을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르고 네.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우리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북한에다 그걸 전달하기 전까지는 북한 내부에서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그 위해 요소가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네. 다른 얘기 좀 넘어가세요. 예. 예. 어제 그 국정원장이 송년 행사에서 2015년을 통일의 원년 2015년에는 조국이 통일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죠? 그 전에요. 제가 YT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네. 하나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내 언론이 고영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정은의 어머니 이름을 그렇죠. 고영희가 아닙니다. 고용희입니다. 용희입니다. 예, 그것은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인데 모든 국내 언론 또 우리 기관에서도 다 고용희로 하고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모 씨가 네. 그 고영희 그 묘소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고영희의 묘비에 한글로 고용희라고 적혀 있고 네. 이 국내에서 파하고 있는 생년월일도 약간 다릅니다. 네. 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출처라든 걸 공개를 하고 네. 제가 YT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는데 고영희 이름은 고용이다. 네. 이 고영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게 그 됩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감사할 것 한번 같네요. 예. 그 묘비 사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관계기관에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네. 그다음에 금방 질문한 말씀을 2015년 통일. 네. 그것은 그 남조준 국정원장의 여러 가지 정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그게 공개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송년회 때 나왔던 거 아니죠? 예. 그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그걸 의미부여를- 공시화시키면서 네.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특히 또 이 통일부에서 그런 비공식사에서 말한 얘기 우리 그 원은 그 부원들을 데리고 국정원 직원들 간부를 데리고 한 얘기를 또 받아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또 대응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고 이것은 뭐 사실상 통일부라는 조직은 북한 정보 수집 그 역량이 없습니다. 네. 수집 기관도 아니고요.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방송 청취하고 네. 노동신문 같은 공개 매체를 통해서 북한 정보를 접하는 거고 네. 대부분의 모든 내용은 국정이라든지 국방부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북한 정보를 파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될 것이 안 될 것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기대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비교해서 근데 이번 일뿐만 아니고 이번 장성택 처형 이후에 특히 그랬고 국정원, 통일부 또 외교당국 간에 약간 좀 시각차랄까 네. 정보 분석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예. 국민들 볼 때는 약간 좀 불안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강경파, 온건파가 좀 혼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이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안보정책 조정회를 하면은 그 안보 분야의 그 장관들이 다 모이겠죠. 다 네. 참석을 하고 그때 국정원에서 정제된 보고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읽고 국회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거의 답변 과정에서 언론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질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그 2015년도 통일 문제 이런 문제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원장 입장에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자 우리가 통일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냐 벌써 분단된 지 수십 년이 됐으니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2015년도에 통일되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통일부 입장에서도 자기 본분에 충실한 답변을 했고 네. 국정원장 입장에서도 자기 본분에 충실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